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이제 들리시는 거죠? 네. 먼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을 영위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도 여러 가지 애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제가 출간한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책보다는 우리 사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러한 이 책 모임의 존재 자체도 상당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애쓰는 사람이 많구나,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은 여러모로 저에게도 참 큰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은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책은 크게는 4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부는 제가 그동안 불안정 노동자를 쫓아서 연구하던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느낀 여러 소회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또 일화들을 좀 담아 보았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제가 불안정 노동자를 쫓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청년 세대를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마주하게 됐던 청년 세대가 저는 다 불안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 프레카리어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 시점에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라고 이제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일을 또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세대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도 인지하게 되면서도, 그리고 뭔가 연구했던 것과 정책 현장과 그 다음에 지자체를 또 돌면서 만났던 청년들 간에 뭔가 괴리가 자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그 위원회에서 활동이 마쳐지자마자 이제 청년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여기다 좀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에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려지면서 우리가 상당히 좀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4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들을 하면서 제가 특히 불안정 노동자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저의 한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학계의 한계, 또 쓸모,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성찰적으로 자신을 해부하는 느낌으로 썼는데, 4부가 사실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서. 그런데 또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연구 노트에 불안정 노동의 다양성과 액화노동 부분인데요. 여기가 그동안에 연구한 것들을 가장 학문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본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거는 이따가 또 이제 토론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중에 아픈 노동자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프니까 가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한 장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챕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살펴보면은 가난하니까 아프다라는 연구 결과는 많은데, 아파서 가난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 정부에서 이 권위 있는 위원회에서 이쪽 가설은 틀리다. 아프니까 가난해지는 인과관계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종지부까지 찍었어요. 근데 제가 불안정 노동자를 만날수록 연구 주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아프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더 나쁜 일자리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어떤 밀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노동자가 이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아플 때 쉬지 못하고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고 참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먼저 그렇게 참고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돼요. 아니면 휴직을 만의 경우에 이제 아주 소수지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게 이제 즉각적으로 소득 감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득 감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소득 감소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일단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더 이상 참고 일하지 못하면은 이제 좀 쉬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바로 자발적 퇴사가 돼요.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은 무급 휴직 중에 이제 겨우 무급 휴직을 받아냈지만 무급이기 때문에 몰래 또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도 참고 일하는 걸 선택했다가 결국은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소득이 또 즉각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이때 빈곤이 시작이 되게 돼요. 이때 근데 그나마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고 지인이 도움을 받다가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는 다시 아픈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을 하게 될 때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나쁜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실직이 이제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때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서 처음에는 사실 정규직에 있다가 실직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팔을 하나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되셔가지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재산을 쓰시게 되다가 재산도 이제 까시게 되다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셨던 거죠. 보통의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진통제를 계속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그냥 주사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매우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하자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나쁜 일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런 악순환에서 왜 우리나라는 이게 두드러지게 더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없는 제도 중에 하나로 주목한 것이 상병수당이었어요. 상병수당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달리 그 일을 하다가 아파서 아프게 되거나 질병을 경험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는 것과 다르게 누구나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프면 일을 못하는 경우에 소득 보존을 해주는 수당이에요.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가 OECD 국가 전체 중에 한국하고 또 한 국가가 또 하나만 더 있어요. 어디일까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도 있어요?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전 정부에서 그 상변수당이 논의가 확대가 잠깐 됐었어요. 점점 문재인 정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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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정부가 그런가요? 전 정부라고 말을 제가 했네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가장 주목했던 것이 사실 코로나였어요. 이게 계속 학계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된다고 논의가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라서 됐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상당히 큰 촉발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시기 때문에 쉬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데도 진통제와 해열제를 먹고 그러니까는 감염이 이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상병수당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꼼짝도 안 하다가 이게 전체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 후진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호주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되는 경우도 내 일이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바로 또 올스탑이 됐거든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80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 사례인데 보험설계사 C씨가 척추관 협착층을 앓고 있어서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술수를 결정하게 되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다. 보험 설계사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로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질병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영업자가 아닌 중간지대의 특수 형태 고용자인 거죠. 그래서 유급 휴가, 무급 휴가 일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쉬면은 바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인데 이분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던 거죠. 수술은 잘 됐고 유 씨는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에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돼서 총 25일간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보험 설계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그러니까는 25일 동안에 빈곤으로 떨어질 어떤 걱정이 어느 정도는 없으니까 그래 쉬자 이렇게 되니까는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점 더 나쁜 일자리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난의 경로를 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제도 중에 하나인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이제 오래된 제도 중에 하나예요. 복지국가 제도들 중에서도.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 미비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파도 일하는 것이 다소 미덕인 그리고 아플 때 쉬는 것은 약간 도덕적으로 해이한 듯한 어떤 규범이 또 제도같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우리가 같이 상당히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득 보장 관련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해고된 노동자분들이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 한국 옵티칼 500일이 됐죠. 박정혜 동지께서 위에서 아직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일자리를 들어가면 되지. 왜 저렇게 다시 들어가려고 투쟁을 하는 걸까? 정말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런데 일단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실업급여가 그렇게
재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한국의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내고 낸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그동안에 벌었던 것에 대해서 소득을 대체해주는 소득 비례형인데, 그 얘기는 내가 그전에 해고를 당하기 전에 살았던 삶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사회보험, 연금같이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 소득 대체율 범위가 되게 좁아요, 구간이. 그래서 하한선은 상대적으로 소득의 대체적으로 한 40% 미만 정도가 되지만 평균이 상한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보면 막 무한대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한선이 이제 꽤 이제 관대하게 이루어져서 이 실업급여라는 게 꼭 뭐 매우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고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용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게 아니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재훈련도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이 상한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당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80만에서 100만 원 받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소득 비례형 급여가 아닌 거잖아요. 마치 그냥 수당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쌍용 자동차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예를 제가 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조업에서 상당한 고숙련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실업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갑자기 소득이 확 내려지는 것이 이 실업급여를 받고선 그전과 같은 삶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며 다음 일자리를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뚝 떨어지면서 이 50%, 40% 조금 넘는 선에서 쭉 가다가 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한국은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최소한을 받고 빨리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하라는 이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도 그렇고 저도 이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니까는 이게 뭐 여행이나 다닌다라든지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하긴 하는데요. 실업급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해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내는 거고, 실업을 경험을 해서 기여금을 내는 거고, 실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 보전을 받는 것인데, 이게 약간 어떤 꼭 선별하여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떤 수당같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의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나왔던 이유는 하한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하한선이. 그런데 요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전체 대체율과 기간을 봐야 되는데, 기간이 짧고 상한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관대하다고 보기 절대 어려운 구조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고가 살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연구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에서 좀 제도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2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액화노동이에요. 액화노동을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배경은 비정규직, 정규직의 격차에 집중해서 연구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 비정규직, 정규직의 격차를 집중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자꾸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규직 분들 중에서도 불안정성에 노출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분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프리랜서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제 이렇게 미세 노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일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국제적으로도 임금 노동이 이전의 표준적 고용관계의 모습과 달리 뭔가 변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면서 일을 어떻게 개념화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일의 개념을 둘러싼 어떤 경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일의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직업의 특징들. 여쭤봐도 될까요? 정기적인 소득이 나온다. 정기적인 소득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죠. 어느 정도 일정한. 또 뭐 있을까요? 9 to 6. 그러니까는 출퇴근 시간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소속이 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작업장이나 회사가 정해져 있다. 내지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누군지 알겠다.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채팅장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요? 공간, 시간적 바운더리가 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공간, 시간적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일하는 장소와 일하지 않는 장소, 쉬는 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고 일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건데 이게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가질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방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픽 디자이너이시면서 플랫폼으로 일감을 주고받는 프리랜서 노동자분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거죠. 밤낮이 없고 2주 내내 밤낮이 없었고 디자인물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오후부터 들어오는데 단건으로 들어오고 단건으로 들어왔을 때 시간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서 줘야 되고 시간을 다투는 거고 보통은 그렇게 해서 될 때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물 들어올 때 미친 듯이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는 물 들어올 때 엄청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감 수주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건당 단건으로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이제 쳐내야 되는 방식인 거죠. 프리랜서가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딘가에 계속 의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뭔가 허구적인 자율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개념화를 해보면은 실업과 비실업의 상태가 모호하고 그 다음에 작업 장소,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의 경계도 상당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 노동자, 이동 노동자, 특히 이제 가정을 방문하는 노동자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뭐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가스 검침원, 그 다음에 이런 뭐 정수기 검사하신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요 방문하는 그 가정과 가정 사이에 대기 시간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대기하시는지 아시나요? 카페도 있고, 네. 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통은 놀이터나 이제 공원 벤치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거나 겨울이면은 이제 춥거나 매우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차가 있으신 분은 차 안에 아니면은 이제 공원, 벤치, 놀이터 이런 데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적 공간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공적 공간인 거죠. 그런데 작업 장소로는 쳐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모호해요. 이분들은 대기를 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장소가 뭐 라이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의 작업 장소는 거리, 도로 위, 아파트 계단 이런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장소가 사적 공간, 작업 장소,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이 사실은 또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는 산재보험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작업하는 시간이었나? 쉬는 시간이었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일하는 시간이지 이때 노는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건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건별에 대한 반대급부가 가고 건별에 대해서만 일했다고 인정을 하지, 이 대기하고 다음 일감을 찾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것도 우리는 이제 하청노동이 확대되면서 이미 봤어요. 그래서 콜센터 노동자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같은 금융회사에서 층별로 다른 하청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웃바운드 콜, 인바운드 콜, 그 다음에 대출 상담 여러 가지가 따로 있어요. 죄송한데 여쭤도 돼요? 네, 하세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뭐죠? 아웃바운드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카드 가입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인바운드의 경우에는 오는 전화를 이제 받아서 대응하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카드 콜센터 업무도 업무별로 쪼개서 하청이 나가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사실 같은 층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명도 생기거나 아니면은 우울증이 생기실 수도 있고 감정노동으로, 하지만 이 하청 업체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어느 업체의 사장님과 계약했을 때의 일이 이 아프기 시작한 지가 해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청소 노동자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청소를 다 하청화 시켰는데 빌딩별로 업체가 달라요. 예, 뭐 기숙사 빌딩, 어디 빌딩, 어디 다 달라요. 층별로는 또 하청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이 하청을 또 사장님이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요구하여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근골격계 문제가 생겨도 그 전 사장님과 있었던 일 아니냐, 우리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래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누가 진짜 사장님인가, 이런 관계가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고객도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의 이 관리자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실 때 저희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 서비스를 받는 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아서 일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를 우리 고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객님이 고객으로 대우하진 않지만 저희는 우리 플랫폼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노동자가 이거를 활용하여서 일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동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제한다든가 지휘 지시를 한다든가 쿠팡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고객이라고 부르기까지 이제 하는 모호성이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또 가맹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다자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고객과 사장과 노동자가 이 경계가 또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과 심은 뭐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법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회안전망과. 네. 근데 이것들이 제도가 이제 정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도는 잘 발전을 시켰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의 형태,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제 점점
표준적 고용관계에 딱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 일의 형태가 변하는 노동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 허구적 제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육아휴직 제도예요.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가족정책만 보면은 거의 세계 최고로 잘 설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정책만 평가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생 국가잖아요.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놨으면은 이렇게 출생률이 낮기가 힘든데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물음표가 계속 떠요. 아니 이렇게 게다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학회를 가면은 거기 막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외국 교수. 아니 한국 여자들은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뭘 하고 있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말을 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제도 부정합도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도 뭐요? 제도의 부정합.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프리랜서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매년 하청업체가 바뀌는 소위 정규직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지, 단기간으로 일하는 파트타임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플랫폼 노동자가 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표준적 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로 공무원, 아니면은 대기업 노동자, 아주 딱 노동 이력이 완전히 이제 잘 추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력도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휴직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적 고용관계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 노동자도 포함되겠네요. 공무원분들, 그렇죠. 포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노동 관련 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 다음에 산안법, 이런 것도 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근로자의 바운더리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를 우리가 한편에 자꾸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동의 형태가 또 미세해지면, 이렇게 미세하게 쪼개지면서 협상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협상력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자분들이 같이 뭉칠 때 기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좀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일 당했어? 나도 이렇게 이제 예의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정체성이 서로 같은가도 가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떤 직업이지? 이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이 쪼개져서 하는 거를 이 직업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마이크로 프로젝트로, 쪼개진 프로젝트가 또 업무가 미세 업무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미세 업무까지 왔을 때도 미세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미세 업무까지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분들이 웹툰을 그림 그릴 때 여러 가지 미세 업무가 같이 들어가지 다 한 분이 모든 이 웹툰의 장르를 다 이렇게 완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픽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번역 이런 것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일을 하는 일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일감을 주고받고 하는 게 많았는데 이게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지역 기반 미세 업무도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확대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 20시간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게 한 카페에서 그래도 가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2시간짜리 일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짜리 일을 10개를 잡아야지 주 20시간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당근마켓에 가면 많이 있어요. 쪼개진 일감들. 그러면은 요거 1시간만 와서 설거지하기, 2시간만 와서 카페에서 서빙하기,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순고도 그렇죠. 순고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미세 노동도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 새로 이제 얼마 전에 본 제가 그 앱 중에 뭐는 하나는 4분짜리 노동도 뜨고 5분짜리 노동도.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요. 심지어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건물 안전을 검사하는 것을 고용해서 가서 파견을 하던 것도 이미 액화되는 건데, 파견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와라. 그 건물이 안전 설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근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보안 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눌러보고 와라. 내지는 형광등이 지금 아직도 교체가 돼야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고 와라.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쓰레기만 버리고 와라.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뜨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관련돼서 하기 위한 노동은 이 노동자가 일감을 잡아가지고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엔, 150엔, 뭐 200엔, 그러니까는 뭐 1,500원, 2,000원 이런 일감들이 이제 뜨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4시간, 제가 이제 4시간짜리, 5시간짜리 보다가 이제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공식 영역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심부름도 요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많이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 잠갔는지 보고 와달라. 그다음에 집에 뭐 좀 걸어달라.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의 개념이 이제 계속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응당 받아야 하는 어떤 법제도가 있잖아요. 여기 바퀴벌레 잡아달라. 네, 맞습니다. 네. 가벼운 부터에 금액이 붙는 서비스, 이런 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붙는 거예요. 이게 노동일까? 이런 것들만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그 대학원생 연구진들하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참여 관찰을 해보려고 해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이 노동을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감을 잡을지, 바퀴벌레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 바퀴벌레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얼마 주는지,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 모아두면은 일본 같은 그 앱에서는 1,000엔, 100엔, 200엔 이게 이제 한 번에 모아지면 다음 달에 입금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모아지는 느낌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분쟁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슈가 생기는군요, 결국에. 그렇죠. 이거를 임금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아무 이제 법제도가 없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서비스 비용이라도 돼서 제대로 지불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거를 클레임을 할 때 어디다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매우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플랫폼 자본주의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쪼개진 노동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앱에 쫙 모였다가 일감을 받는 분들은 또 요 쪼개진 노동을 받았다가 없으면 이제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떨어지는 노동자분들의 불안정성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법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하는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사회 전체적인 부를 재분배하고 이윤을 재분배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확산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뭔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회색지대에 제가 이제 액화되면서 기존의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아닌 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임금 노동자,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개가 나뉘었었어요. 종사상 지위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임금 노동자가 아닌 형태에서 이렇게 액화되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또한 순수 자영업자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노동시장이 근대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농업에 주로 종사하던 자영업자는 줄어들 거고 임금 노동자가 늘어날 거다.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고 주로 공장에서 일했고 포디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기를 딱 거쳤고 그 시기에 딱 모든 거의 법제도들이 딱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순수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변형되는 모습들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수 자영업자를 새롭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나마 이렇게 분류한 게 특수형태 근로자예요. 특수형태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뭐 화물차 노동자, 그 운전하시는 분들, 뭐 택배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생각에 제가 순수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순수 자영업자만 빼고 나머지 분들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는 9%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한 4%가 된다고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9%.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쪼개진 노동, 뭐 2시간짜리 노동 이런 거는 포함 여기 되지도 않은 것들도 한 9%, 그러니까는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10명 중에 1명은 이 종속적 자영업, 모호한 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제도는 현실과 부정합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단 사회보험 제도만 본다면 60년대에 도입된 사회보장법에 뿌리를 두고 사회보험이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전제하던 노동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로 의존이 계속 가고 있고 이거를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정책이 표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제도들의 골개는 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육아휴직제도, 연금제도, 고용보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도가 애초에 구현하고자 했던 그 제도가 하려던 기능하고 목표가 달성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면은 이건 제도가 이제 표류되기 시작했다. 곧 쓸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그게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을까 하는 여러 제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다면은 그거 이제 제도가 표류되기 시작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분들에게 최저임금이, 육아휴직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제도 표류는 왜 생기냐면은 제도 표류는 주로 뭐를 나쁘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겨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의 문제가 그 상태로 계속해서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제도 표류라는 것은 누군가 뭔가를 심각하게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모킹건이 없다 그래요. 누군가 죽어나가고 있고 불안정 노동자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이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에는 교착 상태를 이루면서 이제 이 길을 보세요. 이게 이제 세 개의 길인데 여기에 이제 차가 얼마 다니지 않았을 때는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해서 이 길은 쓸모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길에 이 세 개의 차가 딱 모였을 때 요때 바로 게임의 룰, 제도,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요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못 가네? 이 길이 쓸모 없어질 수가 있네? 이러면은 우리가 새로 규칙을 정하자.
이럴 때는 누가 요렇게 가고 누가 요렇게 가고 하는 규칙을 만들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정치, 협상, 양보, 연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연대의식과 여러 가지 이제 활동과 정치 활동이 필요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너가 먼저 빼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 이럴 때는 뒤에 줄이 이제 끝도 없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제도 개혁이 되게 어려워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제도 표류는 그다음에 여러 사회 문제는 사실 뭐를 나쁘게 해서 딱 어떤 잘못한 자가 있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빠르게 제가 청년 노동시장을 보면서 이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불안정성을 이렇게 집단화를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 상태가 어떠한가, 임금 상태가 어떠한가, 임금 수준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회보험에는 포괄되었는가를 가지고선 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 불안정한 집단, 약간 불안정한 집단, 안정한 집단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2002년에 청년기 이후의 분들하고 청년기의 분들을 이제 한국 노동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매우 불안정이 제일 비율이 낮구나. 그 다음에 안정이나 약간 불안정이 조금 더 높구나. 이렇게 보여지시죠. 여기서 안정은 아주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안정성의 부재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2002년에 이런 모습인데 똑같이 2020년을 보면은 요 청년기에서 요게 확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이걸 밤에 한번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 결과 이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의 청년기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제가 이제 만났던 여러 청년들하고 포개지는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하려는 이제 그 청년 그 기업가들 하고 현장 실습을 하다가 따개비를 따다가 사망하게 된 청년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청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서 기성세대와 분리해서 청년이 모두 불안정하고 이게 기성세대 때문이야. 이런 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는 전선을 그으기가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장기간으로 추적한 연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이 고용 불안정성하고 소득 불안정성하고 사회보험 관련 불안정성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캐리어스 워크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프레카리어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 논할 때 많이 활용한 이론이 대표적인 게 계급론이거든요. 이 계급론은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생산수단과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있고 이 노동자 계급 중에서도 또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있고 해서 직업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계급화를 조금 더 세분화하기도 했었는데 계급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훨씬 확대됐어요. 이전에 산업화 시기 60년대, 70년대 계급론이 아주 주인공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계급론이 그렇게 유용할까? 쓸모가 있을까? 그 다음에 계급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새롭게 대두된 논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그런 방식으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가 않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계급이 대두되고 있다. 이 계급은 누구냐 하면은 프리케리어스, 불안정하다 할 때 프리케리어스와 프롤레타리아의 합성어인 프레카리어트라는 계급이 새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 논의를 하신 분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이 스탠딩이라는 이 책을 쓰신 더 프레카리어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여기 부제를 보면 더 데인저러스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위험한 계급이라고 해요. 새로운 위험한 계급. 그래서 이 책에서 주목하는 거는 또 이주 노동자와 청년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불안정 계급이 되고 있고 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계급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프레카리어트와 프롤레타리아 여기에서 이제 논쟁들이 좀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선 프레카리어트 이제 불안정성 지수를 만들어서 제가 공동연구자와 한 연구는 뭐냐면은 20년 동안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20년 동안 어떤 경험을 평균적으로 하는지를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스냅샷으로 보여드렸잖아요. 2002년과 2020년. 근데 이제 2002년에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쭉 살면서 이제 어떤 궤적을 20년 동안의 노동시장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요것을 살펴본 거죠. 요것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궤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Y축에 있는 모습이 0은 불안정성이 부재한 거예요. 그리고 3은 최악인 거죠. 아주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0에서 3까지가 이 불안정성의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축은 1에서 20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래서 20년의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녹색을 살펴보면은 이 녹색에 해당되는 분들이 38.3%예요. 그러니까 38% 정도는 2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안정성을 경험하지 않고 쭉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당연히 빨간색이죠. 2에 가깝거나 3에 가까운 이분들을 저는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20년 동안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합하면은 34.4%가 돼요. 그러니까 38%가 불안정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쭉 사는 반면에 34.4%, 3분의 1 이상은 불안정한 삶을 쭉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분들이 뭐 9.7%나 17.6%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약간 계급의 윤곽을 보이고 있구나. 근데 계급의 윤곽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이들이 계급 정체성을 가졌는지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인식조사를 하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물질 기반으로 봤을 때, 계급의 윤곽이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되게 뚜렷하게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한 3분 정도에 그러면,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질문과 또 토론을 하고 싶어서요. 3분 안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 책에서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최대한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사실 아이디어는 많은 거예요. 아까 그 교착 상태의 그 길을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많이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럼 왜 안 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를 이 책의 이제 핵심으로 놓고 싶어서 이제 학자로서 정책 제안을 하는 거를 이제 안 하려고 많이 이제 애를 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이 있는 거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책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 NSFW를 이제 Non-Standard Forms of Work라든가 뭐 Employment라고 해야지 이거를 그냥 액화노동,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색지대의 노동자분들. 이 노동자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법제도가 부정합한 게 문제였잖아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임금 근로자가 있고 순수 자영업자가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오네? 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묶는 거예요. 이분들을 따로 묶어서 제3범주를 만드는 거예요. 특수고용 형태를 하고 따로 묶자. 특수고용 형태로 묶는데 또 생기네? 업종 추가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가능한데, 이제 실행이 가능한데, 지속 가능성에서 우리가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험이라는 거는 함께 많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 위험이 분산되지, 위험한 분들만 모아놓으면은 위험이 분산되지가 않고 설득력도 없어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라는 거는 함께 이 안에서의 위험 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캐터고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따로 만들기,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따로 만들기, 특수고용 형태 따로 만들기,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방향이 뭐냐면은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상당히 두터운 걸 만들었구나. 표준적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을 좀 중심으로. 근데 새로운 분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오분류돼서 여기 나와 있다. 사실은 지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종속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영업자라고 해서 오분류가 돼서 밖에 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오분류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에서는 이 방향을 지금 먼저 제시를 했는데 기업에서 내지는 사용자가 당신과 거래하는 사람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고 정말 자영업자로서 위탁 계약을 한 거라고 말할 거면은 너가 증명해. 이렇게 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아닐 거면은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너와 계약을 맺은 거라고 할 거면 그거는 당신이 증명해내.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임금노동자 같이 해야 해. 이렇게 하는 방향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업주에다가 상당히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 방향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기업에 이제 푸시를 하고 사용주에다가 푸시를 하는 거거든요. 3.3 노동자라고 말할 거면은, 당신이 증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향은 뭐냐면요. 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놔두되 약간 더 보편적으로 1층에 해당되는 조금 낮은 권리 보장이지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를 사회안전망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거죠. 우리가 약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도입됐잖아요.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1층을 하나 더 만들자. 상당히 보편적으로.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뭐 공정거래 관련된 법들이 있다면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법을 하나 만들어 보자. 권리가 낮더라도.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이 약간 그래도 조금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국민 고용보험도 사실은 이렇게 캐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나가서 요거를 채워가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술인, 그 다음에 뭐 플랫폼 노는 자영업자까지 해서 꽉 채우자. 요런 단계적 그 전략이긴 했는데, 물론 그것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올스탑 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는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해야 하고, 각각 찬반 의견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방향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들은 방금 설명드린 거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건데요. 참고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칠게요. 이 책의 그 사부가 연구자로서 한 고민들을 좀 담은 부분이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책 관련된 강의를 하면은 공감을 하시는 분이 무척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실존적 위치와 계급적 위치와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나 내가 만나는 대상이 상당히 괴리가 있을 때, 기자님들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재를 할 때 나와 상당히 다를 때 내가 제대로 표상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들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했던 고민인데, 특히 학자나 정책 형성가들이 이 현실과 괴리가 된 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년 정책을 고민해 봤을 때도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내가 아는 청년들 얘기를 하는데 다 인류대학 청년들 아니면 자기 자녀들 얘기예요. 상당히 소수거든요. 이분들은 아마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실습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그 학생을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괴리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학문을 생성하고 담론을 생성하고 정책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자아성찰을 하게 되었던 건데, 이 경계에서 상당히 그 성찰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경우가. 그래서 요 괴리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활동이든 연구이든 각자의 삶의 영위를 할 때 이런 어떤 간극, 경계를 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실제가 실제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책이 그래서 이게 종착지가 어딜지 나도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고 끝냈더니 우리 편집자 선생님께서 책을 그렇게 끝내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줄 더 넣은 게 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제 실제에 더 다가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연구의 가치일지 모르니 그냥 계속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상태가 지금 딱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다 너무 좋은 코멘트 주시고, 또 그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 생각 나눠 주셔가지고, 제가 연구를 더 진행하는데도 큰, 숙제들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지만, 지금 한 가지를 좀 더 강조해서 그냥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전에 그 제도들이, 노동자들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같이 연대하에 만들어 놓았던 제도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재분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부가 창출되는 방식이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쉽게 노동만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데이터가 이윤 창출의 큰 수단이 될 때에는 새롭게 우리가 분배 정책을 고민할 때에 어떤 그 재분배가 아니고 1차 분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새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공유부 배당 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다나 자연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은 이것에서 나온 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 명 한 명 노동자인지를 추적해고 가는 것도 이제 해야 할 노력이지만 새로운 부의 재분배를 또 상상력을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죠. 예. 네. 아, 햇빛연금이라고 하셨군요. 네, 네. 배당이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 이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거에 걸맞지 않는 빨간불 켜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 자살률 1위, 전체적으로 자살률도 청소년 자살률도 1위, 노인 빈곤율 1위, 그 다음에 노동시간 최장시간 중에 국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불평등도 커지고 있고, 다양한 지표들에서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가 원했던 좋은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를 던질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소비자이면서도 노동자이기도 한데,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권리를 충분히 얘기하고 연대하고 협상력을 비슷하게 해나가면서 정치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너무 빨리 이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종업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사건 같은 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거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그 선진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도 아마 그러면은 경찰에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 불러라, 뭐 사장 불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 기억나는 일화 중에 하나는 야간 배달 노동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동료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과로사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심근경색성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지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와이프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안 그래도 남편이 내가 이 배달 노동을 할 때 우리 아파트를 배달을 하는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잠깐을 들리질 못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가서 그 화장실도 가지 못할 만큼 노동의 압박이 심했던 거고, 이때 이거를 물량을 채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나의 소득 보장,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리고 똑같은 작은 사업장도 아닌 SPC 계열에서 계속해서 이런 후진국에서 나타날 법한 산재 사망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거는 뭐 어떤 화학 물질과 되게 고도의 어떤 이런 산재 사고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겉이 번지르르한데 왜 이렇게 멍든 곳이 많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시민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쪼개지고 잘 가려지고 하면서 사실은 번만큼 벌 수 있는 나라지, 노력한 만큼 할 수 있지, 그런 노동자는 매우 소수이겠지, 잘 보여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이제 액화되면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치 그 교착 상태에 다양한 대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변호사만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종이 또 참여를 하고 학교 선생님이든 노동자분이든 참여해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 노동의 압박을 하면서까지 새벽에 꼭 받아야 하는 걸까? 라는 걸 알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더 드러내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확대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의 경제 수준에 걸맞는 어떤 그 모습의 나라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어떤 나라가 있을까? 이런 나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의 종합 세트를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계속 배워온다기보다 계속 조합으로 갖고 와서 우리만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따지려면 또 한 번 강의를 들어야 되겠고.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